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이틀 동안의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 잘 지내신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온 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어제 중국 대륙에 남아있던 황사가 기류를 타고 남하하면서 오늘 낮 동안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은 어제 내린 눈이 쌓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다시 불면서 꽃샘추위가 또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네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등 9도에서 15도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6도, 부산 6.9도, 광주 6.9, 대구 6.2, 대전 4도, 춘천 2.6도, 강릉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지 일요일이기 때문에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캠페인이 잠시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국적군의 2차 트리폴리 공습, 어제 이제 1차 공습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19일부터입니다만 2차 트리폴리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상공을 향해서 카다피 정부군이 대공포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국적군이 전투기 등을 통한 2차 공습을 하는 데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다국적군의 공습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고요. 지난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공습의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첫날 공격이 방공망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추가 공습은 카다피군의 보급로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카타르가 리비아 군사작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아랍국에 대한 공격에 아랍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서방은 아랍권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예. 카다피는 이슬람 성전이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이 2차 정전을 발표했죠.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리비아 내에서 모든 전투를 멈춘다고 리비아군이 발표했습니다. 이미 모든 부대에게 명령이 전달됐다고 밝혔는데요. 2차 정전 발표는 적대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아프리카 연합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국적군의 공격에 결사항전하겠다던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요. 다국적군의 추가 공습이 예고되자 정전을 선언해서 국제사회의 공격 명분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리비아에 대한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의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카다피 측은 19일에도 정전을 선언해놓고 벵가지로 진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전 선언이 지켜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국적군 미국의 주도라고 늘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번 것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LA타임스가 새로운 다국적 군사행동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예. 그동안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카다피를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이 이슬람 세계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국가가 주도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인과 세계인들은 그동안 유엔이나 나토가 다른 국가의 군사 개입을 할 때 항상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만을 봤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이번 다국적 군사 행동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다국적군 모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 전쟁인데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나선 첫 사례입니다. 예. 다국적군의 명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첫 폭격도 프랑스의 공군이 먼저 나섰는데 이건 잠시 후에 파리의 역사학자인 안종웅 박사를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동 각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장관과 외국 주재 대사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소수 부족마저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2013년 전까지는 퇴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부서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이제 대형 유혈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레인에서는 20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수니파 왕정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예. 모로코에서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서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11년째 집권 중인 와예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와 함께 오감 경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쳤습니다만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꽤 선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직격탄을 맞은 일본 증시를 제외하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대체 투자처를 물색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일본 당국의 개입이나 국제 공조 방침 시사로 생각보다는 빨리 엔화 강세 현상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에 따른 경제 회복 차원에서 지출을 늘릴 게 뻔하다는 점에서 예견된 흐름은 엔화 약세였는데요.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한 경제연구소가 이번 일본 지진 사태에도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리비아 카다피군에 대한 다국적 연합군의 군사작전 감행으로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갈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예. 바레인과 예멘 등 다른 중동 국가의 정정도 불안해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정유사들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보다 리터당 무려 47원 넘게 올랐는데요. 정유업계의 기름값 절감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분이 일정 부분 국내 유가에 연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유사별로 보면 GS 칼텍스의 공급 가격이 가장 높았고요.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S오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경유 공급가의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 통상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의 석유 제품 가격은 일주일쯤 지나면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도 리터당 평균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은 당분간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이게 작년 10월 10일 이후에 160일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통계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편의점의 교통카드 판매와 충전 금액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하철 이용자가 늘면서 지하철 역사 내 편의점 업계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기름 넣기 정말 좀 겁나던데. 기름값 먹지 않게 계속 올라오던 것이 이제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전세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던 강남이나 목동 지역 전세값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만 수도권 외곽이나 일부 지방의 전세 부족 현상은 여전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009년 4월 6일 이후 10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한 데 따른 영향이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방학 이사철이 끝나 학군 수요가 잦아들면서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일본 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일본 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와 또 그에 따른 증시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점에서 갈 곳 없는 여유 자금들이 결국 수익형 부동산이나 소형 주택 등 매매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정부 여당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일본 대지진 여파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게 은행권의 그 예적금 상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원금 보장성 측면을 빼면 아직까지 금리 수준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직 4%대에 머물러 있는 그 금리 상승폭이 성에 안 찬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은행권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충격을 경험한 터라 그 위험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격적 영업은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은행권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고금리의 예금 상품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이제 은행권의 경쟁이 덩치 키우기 경쟁이나 또 위험 파생 상품 개발을 통한 고객 유치, 또 대기업 금융 부문 등에 집중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 따라서 소비자 개인 금융 부문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 들어가겠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하고 프랑스 등 5개국의 다국적군이 추가 공습을 준비하면서 리비아군은 리비아 내 모든 전투를 즉시 멈추겠다 이렇게 정전을 발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시위로 시작됐던 리비아 사태가 이제 국제전으로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차와 또 논란도 존재합니다. 파리의 재벌 역사학자 안종웅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국적군이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리비아군은 또다시 정전 발표를 했는데 이건 공습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공습 네네.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 공습인지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가 이틀이 되었거든요. 예. 먼저 3월 19일 토요일 날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에서 열린 리비아 사태 파리 긴급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예. 그게 끝나는 직후 이제 현지 시간으로 17시 45분경에 프랑스 공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디세이 새벽이라고 명명된 공습작전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이 이제 참여했는데 이것은 그 전날 18일날 유엔 안보리 1973호 결의안에 명시된 리비아 상공 비행 금지 그리고 카다피 정규군의 리비아 국민 학살 저지 및 휴전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폈거든요. 예. 이날 군사작전에 참여한 전투기는 약 20여 대가 되고요. 이 20여 대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군함과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10대 정도가 발사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격으로 카다피 정규군이 벵가지 30km 지점까지 접근했었는데 이 접근한 정규군의 기갑부대가 파괴가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트리폴리의 방어망이 이제 파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시르테라든지 미스라트 등의 대공 방어 기지랑 군사 시설이 폭격으로 무력화됐다고 프랑스군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 리비아 국영 방송은 이 공격으로 인해서 리비아의 주민들이 특히 어린아이와 아동이 48명이 사망했고 150여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이 수치는 러시아도 이 수치를 그대로 국내 방송에 방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0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이후에는 특별한 공격이 없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코소보라든지 이라크 전쟁을 봤을 때도 주로 폭격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특별한 폭격이 없고 지금 이제 폭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근데 낮 기간을 카다피 대령은 지중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가 갑자기 2차 정전을 선포하면서 유엔 비상회의를 소집을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오늘 이틀 동안의 결과를 미군 측은 22개의 목표 중에서 20개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예.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공습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상전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네.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나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유럽 언론이 가장 군 관계자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다국적군이 상륙작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 그런데 모두가 이제 약속이나 했다든지 제한적인 공습일만 있을 뿐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상군의 작전까지 전개가 될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얻어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번 그 결의안 자체가 지상 그 점령을 제외한 모든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 카다피의 그 행위를 저지한다는 그 결의안이기 때문에 예. 그 지상전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48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지상 작전 없이 카다피 정권이라든지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지상군 작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내일까지는 아마 그 지중해 연안으로 모든 군사력이 그 다국적군의 군사력을 모으는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뚫롱항에서 샤르르드고 항공모함이 오늘 출발했거든요. 예. 그럼 지중해 연안까지 가는 한 36시간 걸릴 것이고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전투기라든지 스페인 전투기도 그 코르시카 섬이라든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그 항공 기지로 도착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군사작전이 어떻게 마무리 질 건지 시나리오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지휘체제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지휘체제가 형성이 될 건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지휘체제가 형성이 될 건지 이것은 향후 36시간 혹은 48시간 이후에 알 수 있다고 예.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들을 한 것 같긴 하던데 왜 다른 나라에 개입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개입했을 때도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고민들 아니었습니까? 다국적군들이. 이번에도 네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군요. 그런데 지금 다국적군은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5개국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번엔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그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프랑스 쪽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첫 공습에 나선 건 프랑스였는데요. 네, 그 오디세이 새벽이라는 군사작전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서방 국가가 아랍 지역에 일으킨 최대 규모의 군사 개입이잖아요. 예. 근데 첫 인상을 보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겸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심한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진영에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다국적군 자체도 보면 독일은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그 공습이 있는 동안에 가족을 동반해서 브라질에 공식 방문하는 그런 가족 나들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이쪽 그 파리 정상회담 때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만 보내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 절대적으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은 안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그 실비오 베르루스코니 그 의장 같은 경우에는 파리 정상회담 때는 자기는 비행장만 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전투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유럽 여론이 자꾸 분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다피가 오늘 이제 자꾸 이러면은 그 자꾸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망명 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 보내겠다. 니네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은 모택동이랑 카터가 만났을 때 그 카터가 자꾸 인권 얘기를 하니까 모택동이 중국에서 인권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 망명을 미국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보내주면 내가 받아주겠느냐. 예. 이런 그 논조로 얘기를 해서 유럽 여론 자체도 반전 그 여론과 더불어 좀 되게 우왕좌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랍연합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파리 정상회담 때는 찬성을 했는데 예. 그 국내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연합 국가들이 이제 반대하는 비판적인 입장이고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적극 참여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예. 중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분열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데도 어려움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내전 상태에서 가다피 쪽이 유리해지는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네. 적극 개입하긴 또 부담스럽고 약간의 좀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오히려 서방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아랍권의 극단주의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주변 아랍권 국가들의 반응도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그런 모양이군요. 네네. 예. 그 아랍 국가의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 현 리비아 사태를 그 전통적 부족 간의 세력 다툼으로 규정하고 예. 서방 국가의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리비아 나라가 지금까지는 세 부족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유전을 가지고 있는 그 트리폴리텐 그 지역, 트리폴리 주변의 부족하고 벤가지 주변에 있는 그 두 부족 간에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이 그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가 그 리비아에 개입한다고 해서 아랍권의 극단주의가 조장되질 않는다. 예. 그 이후로 카다피가 리비아를 그 독재하면서 그 알카에다라든지 극단주의자들의 북상이나 유럽 침입을 막았다고 하는데도 그게 크게 그 효과를 본 것 같지 않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극단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독재 정권 하에 있거나 아니면 서방 국가가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허수아비 정권일 경우에는 독재자 탄압을 받는 국민을 보호한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저항 정신을 키워준다 해서 알카에다라든지 이러는 것이 그 뿌리를 내렸는데 예. 지금은 독재자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민주화 운동에서 이슬람교라든지 그 극단주의라든지 아니면 정교주의자들의 그 세력과 영향력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벌 역사학자인 파리의 안종웅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밥 먹자. 야, 국 떠라. 느낌이 으시시하다, 어째 집이. 오.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고 앞에 사람들한테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태우야 어딨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해요? 벽만 잡으면 돼 벽만. 다 왔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해보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이게 규모 7.0이 작년 1월에 났던 IT 지진 그때 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바닥만 흔들렸지만 지진이 나면 벽도 무너질 수 있고 천장도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셨죠? 네. 일본에서 9.0이면 엄청나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더 무서운 거지. 지금 우리가 한 개 이 정도인데 일본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떤 예, 어제 오후에 서울 보람의 안전체험관에 있는 지진 체험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규모 7.0 정도의 지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규모 7.0 정도면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고 집기가 떨어질 정도죠. 그래서 방석으로 머리를 덮고 식탁 밑으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정전이 된 아파트 복도를 지나서 탈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으로 대피하는 방법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실제 상황은 아니어서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곳에 문의 전화가 꽤 많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던 지난해에 이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국내 기업 10여 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대기업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돈을 건넸고 어떤 대기업은 한 전 청장 측의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관련 대기업 임직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은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은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건 이 BBK 가짜편지 관련 후속 보도인데요. 2007년 대선 때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 기획입국서를 암시하는 가짜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서울 K대학의 교직원 Y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이 편지는 김경준 씨와 미국 교도소에서 같이 지낸 신경화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작성자는 그의 동생인 신명 씨였는데요. 이 신명 씨는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형한테 도움이 될 것이란 말에 그냥 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Y씨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고 얼마 뒤에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후보를 흠집낼 목적으로 김
김 씨를 기획 입국시킨 증거라면서 이 편지를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은 당시 편지와 함께 이 신씨형 석방을 위해 이모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함께 공개를 했었는데요. Y씨는 이 각서 작성에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은 2008년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씨 형제와 Y씨, 이모 변호사를 모두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어제 조만간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 사의를 밝힐 것이라면서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일부 정부 인사들의 연사가 대통령과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정부 일각에서 이제 그 비판성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고요. 예. 이 정운찬 위원장의 측근들은 이 정운찬 위원장은 최준경 장관은 물론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한편 조선일보는 정 위원장의 한 측근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 3주 전부터 정운찬 위원장의 차량을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미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이런 그 전언입니다. 예. 이 차량은 렌터카를 의미하는 허자 번호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 위원장도 운전기사로부터 수상한 차량이 몇 주째 따라붙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특별합동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이 조사단은 덩신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총영사관 직원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에 여권 핵심 인사 200여 명의 연락처는 물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덩신민 씨가 자신을 중국 상하이시 공항국 출입국 관리국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006년경부터 출입국 관리국 민경으로 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민경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예. 이 덩 씨의 딸이 다녔던 유치원의 교사는 이 덩 씨는 자신이 푸동의 출입국 관리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딸과 관련해 상의할 게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덩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딸을 보러 유치원에 왔는데 올 때 일반 공안 제복이 아닌 그곳 공무원들이 입는 제복을 입었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 덩 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 출입국 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예. 다음 원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인 올해 초에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교과부 관계자들이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원전에서 만약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한 공무원이 대답하기를 원전 사고에선 폭발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누출이란 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인 지난주에는 이 과거 원자력 분야를 담당했던 한 고위 공무원이 이 정부의 국내 원전 안전점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찾아왔었는데 원전 비상시 이 보조전력 시스템인 디젤 발전기를 설명하면서 사실 디젤 발전기에 쓰나미 때문에 물이 찰 거라는 생각은 평상시에 전혀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고요. 예. 또 이 사용 후 핵 연료 역시 지금까지는 물에 담가두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도 있는데요. 이 소방방재청사나 국립방재연구소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쓰나미 대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서해안 지진대에서 규모 8.0의 해저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동해안 43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 대피 지도를 제작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 발생 위치 등에 따라서 쓰나미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지역당 77개의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침수 예상도를 만든 지역은 삼척항, 임원항, 경포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죽변항, 강구항, 진화해수욕장 등 7곳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예. 프로젝트 진행률이 이처럼 더딘 것은 예산 배정에서 밀려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예산이 2013년까지 16억 원에 불과한 데다가 매년 배정되는 예산도 3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착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변 560m를 거주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인근 마을 주민들은 150여 가구 가운데 거주 제한구역 내 주민 60여 가구만 이주하게 되고 나머지 90여 가구는 원전 인근에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주민들은 지난해 말에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이제 6월에 결정이 되는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 이 폐기를 결정해도 첩첩산중이라고 하는데 원자로를 폐기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게 전부라고 하는데 이 당시 방사능 노출 부위를 제거하는 데만 190억 원이 들었고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등에 이 걸린 시간이 8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 폐기된 연구용 원자로의 열 출력이 0.25메가와트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상용 원전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따라서 최대 1000메가와트에 달하는 원자로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네, 반면 수명 연장에 따른 건설비는 폐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수명 연장하는 게 낫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예. 원자로 사용 연한이 길어지면 시설의 이 방사능 오염도가 같이 비례해서 이 폐로 비용도 덩달아 커진다고 합니다. 예, 예. 궁극적으로는 뭐 폐로 하는 데보다도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연락이 끊겼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송신도 할머니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이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서 지인과 대피해 있다가 19일에 센다이로 이동을 했고요. 20일에 도쿄로 다시 옮겨서 한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센다이 총영사관이 연락두절 신고가 접수된 1019명 가운데 978명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고요. 예. 하지만 어제 오후에 이 전모 씨의 시신이 이시노마키 시 종합체육관에 안치돼 있는 사실도 함께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KTX가 또 고장을 일으켰는데요. 어제 승객 500여 명을 태우고 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130호 열차가 길이 20.3km짜리 부산 금정터널 입구에서 3km 정도 진입한 지점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네요. 그렇습니다. 이 출력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분 뒤에 부산역으로 돌아와서 예비 차량의 승객을 바꿔 태우고 다시 서울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모터블록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터블록에 문제가 생기면 KTX 출력이 모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7일에도 모터블록 고장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열 손가락으로도 세기 어려울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 사고가 있다고 예. 했습니다. 이 한국교총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 251개 중학교의 교과 편성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71.3%가 영어 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최근 3년간 기준 시수 340시간보다 평균 44.8시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수업 시수를 늘린 학교는 51.7%로 지난해보다 평균 34.3시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두 과목의 수업 시수를 줄인 학교는 그럼 몇 곳이냐?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상됐던 바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열린 국민참여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의 자산이 아닌 부채만을 인수해서 그 빚을 진보 정치 세력과 손잡고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을 한 명도 출석시키지 못한 채 진행된 데 이어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3년 전에 최시중 위원장이 제1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무척 컸습니다. 여당 단독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으로 최 위원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만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후보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서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그 3년 전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연임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위장 전입 등 그 도덕적인 하자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또 지난 그 1기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진흥 정책의 실종, 예. 이렇게 해서요. 그 하자의 한마디로 종합 세트다. 실패한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 정책의 책임이 물어져야 될 뿐이 예. 다시 연장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예. 그 도덕적 의혹 문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한나라당 쪽에 따르자면 3년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근거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그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근거가 없다라는 한나라당의 그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년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3년 전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오히려 그 현역 그 언론인 시절에 권력과 유착 관계가 새롭게 밝혀졌고요. 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그 투기 의혹도 전혀 그 후보자가 말끔하게 설명과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뭐 골프장 회원권도 4개나 전국적으로 갖고 있어서 여전히 그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들에 대한 그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청문회 당시에 그 아들 증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예. 청문회가 끝난 뒤에 다시 그 일부 증여세를 납부한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예. 뭐 이런 등등으로 볼 때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 또 이 정책적 능력 수행의 문제, 그다음에 지난 1기에 있어서 이거 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예.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언론 자유 억압 문제에 대해서는 최수중 위원장이 무척 그 억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통하다. 이런 그 얘기도 나왔고요. 본인이 그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다. 이런 그 표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예. 뭐 제가 그런 좀 굉장히 고령인 분께 좀 인간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거의 눈물을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위원장을 하면서 특히 그 방송 언론인들이 50 청문회 이후에 50 시대 이후에 최초로 6명의 기자들이 지금 해직된 상태이고요. 예. 총 그 240여 명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상황을 그 최시중 위원장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와 같이 50 전두환 정권 시대 이래 최대의 지금 언론인 피해자를 양산시켜 놓고 억울하다라고 울먹이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예. 없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인의 책임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법적 책임인가 아니면 행정적 책임인가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3년 동안 그 일을 해오시면서 예. KBS, MBC, YTN 등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이나 또는 대량 징계 사태가 초래된 문제 속에는 예. 언제나 그 최시중 위원장이 매우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예. 특별회를 통해서 또 본인 스스로도 일부 자인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스스로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론 억압이다 내지는 탄압이다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기가 아직도 끝나지
승인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강제로 쫓아내고요.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또 KBS 정현주 사장이 지금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강제로 쫓겨난 문제에 대해서 예. 고등법원까지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런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 스스로가 본인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MBC도 마찬가지이고 또 YTN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 정책을 맡고 있는 기간 중간에 예. 특히 방송 분야의 언론인들이 240여 명이 이렇게 대량 해고 내지는 이 징계를 받는 사태가 초래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있다. 그리고 예. 본인도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찰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제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문제로 들어가면 지금 그 종합편성 채널에 이른바 이제 황금 채널 부여 문제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등이 당장 닥친 문제들로 보이는데요. 네. 언론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온 내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연임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이 되면 또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종편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 선정 과정에서도 일부 특혜를 주었음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편 이 특혜로 선정한 종편들에게 또다시 이 황금 채널을 배정하겠다라는 특혜적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예. 매우 이건 공정성을 상실한 불공정한 정책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이 특정 언론사를 특별하게 밀어주기 위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종편 정책에 대해서 예.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저지해 나갈 것이고요. 또 수신료 인상 문제는 예.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단은 문방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확립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논의의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KBS가 공정성과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이러한 KBS 수신료 문제의 진전이 있게 될 것이고 국민도 아마 그래서야 비로소 설득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청문회 거치면서 이제 증인도 한 명도 채택을 못하고 등등 이건 이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제 특히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 역시 이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자.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국회 구성 대비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는 거나 나중에 혹시 이제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더라도 역시 이제 지금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이 자꾸 축소되니까 이것도 문제다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에 대한 의견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예, 먼저 헌법상의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요.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요, 인사청문회에 있어서의 증인 채택 문제나 또는 증인 출석 요구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인 출석이나 증인 강제 동행 요구 이런 것들을 제적 3분의 1로 좀 완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감사합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네, 월요일 4부에 진행되는 토론, 오늘 정치 사회 분야의 전원책 김기식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정치 사회 분야 토론 주제는 한국 원전 정책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논란이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정치권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원전 정책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뭐 원전이 생기면서부터 나온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사태 때문에 특히 이번엔 좀 커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두 분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예. 무너진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 이렇게 그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는가 아니면 원래 원전이 불안정한 것인가, 이걸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 우선 뭐 진도가 9.0 가는 지진, 그리고 15m 높이 이제 쓰나미로 보면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다 하는 말도 맞겠죠. 하지만 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불가항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사실 신도 모르는 것인데,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이었다기보다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원전이 수명을 넘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고리 1호기가 수명을 넘어서 연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최 장관께서 뭐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점을 재인식을 하고, 혹시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할 문제는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식 위원장께 드리도록 하죠. 같은 질문을. 예, 사실 뭐 원전 건설을 주장해 오신 정부나 혹은 전문가들이 원전이 이론상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MIT 핵공학 박사 출신의 카이스트 부총장님께서 핵 전문가로서 말씀하신 게, 정상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게 된다면 소위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는 10만 년에 한 번,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이 경납고 바깥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100만 년에 한 번이라는 확률 계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는 반세기 동안 우리가 86년도 체르노빌, 79년도에 스리마일 사건 등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하면 반세기 동안 벌써 위험 등급 5등급 이상의 사고가 세 번이나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확률상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현실 근거가 될 수 없다. 원전의 안전에 주장하는. 그리고 일본 지지 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지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물론 일본에 비해서 확실히 지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위험이 전혀 없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경상도 지역에서만 현재 우리 요즘 쓰는 리터 지진 규모로 따지면 약 6.2에서 7.3에 해당되는 지진이 약 10번 정도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 일본보다 물론 빈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만, 문제는 원전 사고라는 것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그것이 재앙적 수준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에게도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에 의한 원전의 어떤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식은 두 분이 이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향후에 그렇다면 원전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같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 나왔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원전을 완전히 멈추고 신규 건설 계획도 다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외에는 그런 무슨 대안이 있느냐,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전기 수요의 한 30%를 원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한 14%가 되는데, OECD도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10% 정도가 더 늘지 않겠느냐. 원전의 현재 발전량이 한 3배 정도로 더 늘 것이다.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가 대단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좀 원전인데, 사실은 이게 원전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가장 그 생산 비용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의 경우에 보면 지금 원자력이 39원, 유연탄이 51원, 또 기름이 192원, LNG가 164원, 수력 발전이 134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39원은 조금 과장된 겁니다. 여기는 폐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패물 처리 비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방패물 폐기 비용을 포함했을 때 1kW당 한 60원 정도가 생산 단가가 될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으로 한 3, 40년 뒤에는 이제 핵융합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1kW당 한 300원 이상, 심지어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350원에서 한 400원 가까이 치는데도 이것이 그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직은 그 일기에 따라서 많이 그 생산이 좌우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또 풍력도 역시 대단히 그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력은 우선 환경을 해친다는 아주 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원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원전을 가장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일본은 진도 8.0 이상의 그 지진을 사실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진도 6.0 이상의 지진을 예상하지 않고 고리부터 영광까지 전부 다 원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도 6.5가 일어나도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진도 6.5가 와서 그런 지진이 와서 안전할지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새롭게 설계를 다시 점검을 하고 또 건설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감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대안은 없다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두 번째는 원전 외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싸지 않다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원전의 경제성 논리를 이야기할 때 건설을 할 때 비용은 비싸지만 유지 비용은 싸다 이렇게 얘기해서 단가가 결과적으로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실제 지금 원전 건설 비용이 약 2조 5천억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전은 영구히 쓰는 게 아니고요. 보통 30년에서 많이 잡으면 50년 정도 쓰고 폐기하게 됩니다. 예. 그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나 나오는 중전준위 폐기물이라든지 사회용호 핵연료의 폐기 처리 문제라든지 또 원전이 50년 정도 쓰고서는 원전 자체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원전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보면 원전을 가동 단계에 있어서는 쌀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후 처리 비용까지를 고려하면 원전이 전혀 싸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되고 있고요. 그 뉴스 보니까요, 폐로,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완전히 없애는데 한 1조 원 정도가 1조 든다고 정도입니다. 하는데 아까 건설하는데 2조 5천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표로 비용은 그보다 싼데 문제는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직 개선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 건설 비용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중전준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5천억 정도, 그다음에 사용 핵연료를 처리하는데 한 1조, 예. 그다음에 원전 자체가 폐쇄됐을 때 그 원전 자체를 폐쇄하는데 1조 정도 해서 실제로 건설 비용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문제는 즉 그 폐기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까 전 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대안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 태양광 전지 발전에 대해서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최근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계시지 않은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으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을 발전시켜낼 정도의 지금 기술 발전을 이렇게 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기술이 지금 그 정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한 것이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두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전지와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재로서는 원전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개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정책을 취하게 되면 예. 그것을 기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태양광 발전에 필요되어지는 비용 자체가 내려가거든요.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 풍력의 경우에는 이미 그 세계적인 기술 발전 수준이 원전에 못지않은 정도의 경제성을 이미 갖추고 있고 현재 태양광 발전의 기술 발전 속도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그 원전보다 오히려 더 값싼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 변호사님. 예, 지금 그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그 한전이 킬로와트당 107원인가에 그 수납을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고요. 태양광을 갖고 마치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물론 그렇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ITER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 7개국이 프랑스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융합은 어차피 1억도를 견디는 그런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없는 그러한 발전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나 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그 향후 30년 뒤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K스타라고 해서 많은 70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 핵융합 발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 핵융합 발전이 물론 원자력보다는 단가가 한 2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선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바다에서 중수소를 캐내는 거니까 해수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건 우라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구에 새로운 작은 태양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태양과 똑같은 그러한 발전 형태니까 그래서 무진무진 이게 그런 자원이 풍부한 그런 발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미래를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선 가능한 것은 지금 태양광이거든요. 그 태양광은 디스플레이하고 칩인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때 그때 이미 우리나라 애트리에서 그 킬로와트당 한 72원 정도로 되는 디스플레이와 칩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보면 킬로와트당 300원이 넘는 그런 발전 원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태양광으로서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좀 의심스럽고 지금 염료전지를 비롯한 이러한 새로운 분야가 많이 대기업에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선은 대용량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위 가정이나 단위 건물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국가 단위에서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느냐는 것은 또 의문입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는 편인데요. 일단 우선 말씀드릴 것은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을 보면요, 50년 안에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그 원료인 핵 연료인 우라늄이 지구상에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에너지 정책 또 전력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선진국의 이미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풍력 발전의 경우는 이미 벌써 원전을 대체할 만하고요. 태양광 전지의 경우에도 여러분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연리 전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선두 자동차 메이커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5년 10년 안에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자동차, 수연리 전지 자동차를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자동차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전 국가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과연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신고리 1호기 원전이 완공이 됐는데 만일 그거 가동 안 하면 당장 올여름부터 제한 송전해야 될 판인데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원전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먼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체 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냥 봉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얼마든지 그런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경우에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 걸쳐서 소위 태양광 전지에 의한 태양 발전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 전지 기술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예. 앞으로 10년 안에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발전이 경제성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대체적인 예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원전에 의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원전 없이도 충분히 원전보다 더 값싸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장의 전력 수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적으로 보면 예. 한국이 소위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런 이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예. 사무실이라든가 산업 부문에 있어서 1차 원료인 다시 말해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동력으로 하는 어떤 에너지원보다는 예. 그것을 통해서 발전을 만들어내서 알겠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이런 이제 전기 수요를 유발시키는 지금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기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순환적인 논리를 정부가 예. 피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예, 지금 원전 없이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예.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한 3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리 1호기까지 늘어나면 이제 한 34%, 5%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리 2, 3, 4, 5기하고 신월성 1, 2호기가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680만 킬로와트를 예. 하는 걸 건설 중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리 1호기부터 다시 10년 연장을 해서 안전하다. 원래가 40년이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래서 연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월성 1호기도 다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월성 1호기는 특히 중수로입니다. 우리가 경수로 17기 신고리 1호기까지 말고 중수로가 4, 5기가 있는데 이 중수로거든요. 예. 이 중수로를 수명 연장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진보 보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이거 하나만은 똑같은 결론이 이래야 됩니다.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다만 완전히 다르시네요.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은 전 변호사님의 견해이고요. 이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있어서 대안이 이미 입증돼 있고 풍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은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원전의 건설 비용이나 원전의 유지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원전 하나를 짓는 만큼의 전기 발전량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미 입증돼 있습니다. 그게 왜 대안이 없다고 아니죠. 풍력 가동률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고요. 현재 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1kW당 거의 한 300원 이상씩 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그건 감당을 우리나라의 못합니다. 낙후한 기술 수준에서 물론 우리도 얘기하는 지금 거고요. 전기 독일이나 미국에 사용을 있어서 기술 수준 그보다 훨씬 더 전기 높습니다. 사용을 너무 함부로 낭비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요는 줄여야 되지만 전기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원전을 다 중지를 하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산업이 올스톱하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원전 외에는 하등 대안이 없다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걸 우리 김 시장께서 자꾸 원전 외에 재생에너지로가 가능하지 않느냐. 재생에너지 기껏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한 2% 정도 내외입니다. 예. 그 내외를 두고 나서 지금 당장 그게 우리가 국가 다 감당할 수 있고 계속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말이 태양광이지 태양광 패널 태안반대 쫙 깔아놔 보십시오. 그런 환경재해 일으키지 않습니까? 똑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잠깐만요. 풍력 발전소도 환경재해 일으키는 건 똑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일치가 안 되니까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 위원장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안 문제에 있어서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른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한 기술 수준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모자라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면 맞죠? 예, 우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상당히 경제성을 갖추기 어려운 건데 문제는
정부가 원전이라고 하는 위험한 정책에 매달리면서 대체 예.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런 위험성을 자각했던 선진 국가들이 그 소위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예. 사실은 미국과 독일 같은 데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이 확보돼 있고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 매우 적극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요.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네요.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술자가 있는 실버 스테이션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곳에서 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소문이 나기도 한다. 설명도 게을러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게 편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세요. 나보다 2살 어린 장 씨에게 왜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은 수년 동안 그를 에워쌌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험담의 폭풍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혼났는지, 몇 번이나 넘어져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친 뒤 회사에 거래서를 보낸 뒤 돌아서 출근했다. 뜻밖에도 공부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가자마자 먼 복도에 여왕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주황색이며 멍이 들었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온몸이 수척해졌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섬이 되어 어린 시절로 달려갔다. 나는 피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같았다. 왜 그래? 나는 내 실수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친구.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파트너는 모두 자본을 인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헐렁한 스커트를 차분하게 정리했다. 시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건 모두 당신이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게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정하다. 왜 나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야 하는 걸까? 톤하우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용기가 있다면 우리 가족의 자본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발 앞에